안녕하세요. 최근에 제가 멘토를 하고 있는 아이가 부모님이 이혼할 것 같다며 상담 도중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사실 너무 당황스러워서 어떻게 달래주어야 할지 몰라 처음에는 허둥지둥했어요. 사실 최근에 아이를 만나면서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고 있기도 했어요. 멘토링이 끝나고 나서도 아이는 집으로 돌아가기를 주저했고, 늦은 시간인데도 남아서 공부를 더 하고 가겠다고 해서 제가 말리며 집 앞까지 데려다 준 적도 몇 번 있었거든요. 학생이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하냐며 너무 슬프게 울길래 뭐라고 위로를 해주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저 역시 어릴 때 부모님의 사이가 좋지 않아 엄마와 아빠가 따로 살았거든요. 저는 어머니께서 집을 나가신 케이스였고, 학창 시절에는 너무나도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엄마와 잘 지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가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마음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물론 아이한테는 좋은 부분만 이야기해주며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해주었지만 사실 제 삶은 좋은 부분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혼 가정이라 겪어야 했던 힘든 부분도 있었고, 엄마 없이 자라는 동안 어려운 일이 한둘이 아니었죠. 초등학교 1, 2학년쯤까지 꽤 잘 살았던 우리 가족은 세상 부러울 게 없었어요. 아빠의 사업은 순탄하게 흘러갔고, 언제나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어 저와 잘 놀아주던 분이었어요. 거기에 늘 자상하고 다정하고 요리까지 잘하는 어머니도 제 자랑이었죠. 그런 두 분 사이에서 무남동녀 외동딸로 태어난 저는 아빠와 엄마에게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어요. 그런 행복이 영원할 줄 알았지만 세상에는 좋은 일만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아빠의 지인분께서는 좋은 투자처가 나왔다는 것을 빌미로 큰돈을 무리해서 투자하도록 만들었어요. 속는 사람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작정하고 속이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게다가 믿었던 지인이었으니 아빠는 더더욱 속을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 아빠는 큰돈을 날리게 되었고, 당장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 담보로 잡았던 공장과 우리 집, 차, 우리 가족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은 더 이상 우리 소유가 아니게 되었어요. 엄마가 제 이름으로 모아두었던 통장 하나를 겨우겨우 지켜서 저희는 반지하에 방 2개짜리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제가 좋아하던 피아노도 예쁜 제 침대와 책상도 모두 두고 그곳을 떠나야 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살아보는 반지하라는 곳은 어린 저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창문 앞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소리가 들리고 늘 어두침침하고 퀴퀴한 냄새가 집안을 가득 메웠죠. 침대와 책상, 옷장, 피아노가 있던 제 방은 작은 책상을 놓고 제가 누우면 꽉 찰 정도로 줄어들었어요. 인형의 집 방 한 칸도 이거보다는 크겠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도 엄마는 비록 이런 집이지만 잘 살아보겠다고 온종일 집 곳곳을 쓸고 닦으며 청소했어요. 전업주부로 지내던 엄마도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기에 동네 마트에서 일을 시작했죠. 그리고 그렇게 번 월급으로 핑크색 페인트를 사서 직접 제 방문을 칠해주었어요.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 반지하에 핑크색 페인트를 칠해봤자 뭐하냐고 화를 냈지만 엄마는 우리 딸 조금이라도 예쁜 곳에서 지내게 해주고 싶어서 라며 멋쩍은 듯 웃었어요. 그리고 그 무렵 아빠와 엄마는 자주 다투기 시작했어요. 늘 부족한 생활비에 당장 급하니 아무 일이라도 시작하라는 엄마의 등살에도 사업가가 어떻게 아무 일이냐 하냐고 화를 내며 매일 술만 마시던 아빠. 두 분은 방에서 매일같이 서로 소리치며 싸웠고, 좁은 집에서 저는 오롯이 그 다툼 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셨을 때 차라리 이제부터 싸우는 소리는 안 듣겠구나.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가족은 하루아침에 달라진 삶에 적응하느라 각자 고군분투했어요. 아빠 역시 나름대로 정말 힘드셨을 테고, 엄마 역시도 일이라고는 해본 적도 없는데 온종일 마트에서 짐을 나르고 계산하고 물건을 정리하고 참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그리고 한창 예민한 사춘기 나이인 저 역시도 그 당시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럭저럭 잘 살던 집안에서 늘 예쁘고 깔끔하게 하고 다니며 새 가방, 새 신발, 학용품도 늘 새 것에 예쁜 디자인으로 가지고 다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가방도 신발도 더 이상 새로운 것을 하고 다니지 않았고, 사용하는 공책, 볼펜조차도 문구점에서 저렴하게 파는 것들로 바뀌었죠. 학교 끝나고 친구들이랑 시내에 나가 놀아도
저는 늘 다이어트 한다는 핑계로 간식도 사 먹지 않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는 것도 피하게 되었어요. 자주 친구들을 집에 불러 같이 놀기도 했는데, 이제는 친구들을 집에 초대하지도 않았죠. 특별한 날이 있을 때마다 저는 더 괴로워졌어요. 소풍, 수련회 등 꾸며서 입어야 할 때, 항상 새로운 옷을 입거나 친한 친구들이랑은 예쁜 티셔츠 같은 것을 맞춰 입고 다니기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저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녔거든요. 어느 날부터인가 소풍에서 다녀오면 사진 속에 늘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제 모습이 너무 싫어 소풍을 다녀와서 받은 사진을 다 찢어버린 적도 있어요. 친구들에게는 이게 더 예쁜 것 같아서 라고 변명하기는 했지만, 늘 미용실 가서 다듬던 머리카락도 돈을 아끼느라 가지 않게 되면서 앞머리도 자르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기르고 다녔죠. 그리고 이런 변화는 아이들 사이에서 꽤 빨리 들켰어요. 아이들은 어떤 면에서는 의외로 눈치가 아주 빠르니까요. 우리 집이 망했다는 사실이 아이들 사이에서 소문으로 퍼지고, 몇몇 아이들은 제가 지나갈 때 곰팡이 냄새난다, 어디서 키키한 냄새나지 않아? 하며 까르르 웃어버리기도 했죠. 그 아이들에게는 흔한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당시 역시나 같은 또래의 아이였던 저에게는 매우 큰 상처였어요. 학교에서도 집안에서도 어디 하나 제대로 마음 놓을 곳이 없었던 저는 점점 의기소침한 아이로 변해갔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시무룩하고 의기소침하게 변해가도 늘 싸우기 바빴던 부모님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죠. 햇빛이 들지 않는 좁은 방 안에서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마지막으로 아빠가 사주었던 철진한 mp3의 음악을 가장 크게 틀어 귀를 막았어요. 마지막으로 웃었던 게 언제인지, 가족들이 함께 밥을 먹었던 게 언제인지조차 기억이 나지 않을 때쯤 엄마랑 아빠는 이혼했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서로 소리만 지르다가 결국은 진짜 지긋지긋하다, 더는 너랑 못 살겠다 라고 하며 이혼해, 이혼하자고 를 몇 번이나 외치더니 결국 실행에 옮겼어요. 그리고 엄마는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만 남긴 채 집을 나갔어요. 그 당시 엄마가 돈을 벌고 있기는 했지만 친할아버지와 할머니께서 생활비를 보내주고 계셨기에 아마 엄마와 사는 것보다 아빠와 지내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아빠는 더더욱 술독에 빠져 살았어요. 아빠가 술에 취하지 않은 모습을 본 게 언제인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엄마가 나가신 후 가끔 할머니께서 반찬 같은 것을 챙겨 집에 들르고는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엄마 욕을 엄청나게 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억은 잘 안 나요. 그 당시 저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선생님도 친구들도 남들이 하는 모든 이야기는 그냥 귀 닫고 듣지 않았거든요. 집에 오실 때마다 할머니께서는 네가 딸이니까 아빠를 잘 챙겨야 한다 라고 하셨는데, 사실 어떻게 챙기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저 역시도 그때는 어렸고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 이것저것 할 줄 아는 게 많은 것도 아니었거든요. 항상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고 지냈었는데 갑자기 엄마가 없어져서 저 역시도 그제야 겨우 라면 끓이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죠. 그리고 어차피 아빠는 늘 술에 취해 있는데 뭘 챙겨야 할지도 모르겠었어요. 아빠는 엄마가 집을 나가고 나서 그야말로 폐인이었어요. 그전에도 술을 많이 드시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가 말리고 엄마랑 싸울 때는 정신을 차리고 있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맨날 밖에서 취해 있거나 아니면 취해서 집에서 잠들어 있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엄마랑 이혼한 이후로는 아빠 얼굴을 본 적이 있었나 싶은 정도로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그리고 그렇게 술만 드시던 아빠는 결국 제가 중학생쯤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도 밖에서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서 걸어오시다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며 머리를 크게 다쳤다고 해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돌아가셨고 저는 갑작스럽게 고아가 되었어요. 집을 나간 이후로 엄마는 연락도 되지 않았기에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릴 수도 없었죠. 알린다고 해도 장례식에 왔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빠가 돌아가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저를 걷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었지만 전 여전히 곰팡내가 가득한 반지하에 살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큰아버지께서 모시고 있는데 그 집도 이미 식구가 많아서 저 하나 들어갈 자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생활비만 보태주시고 저는 혼자서 생활했었어요. 정부에서 나오는 지원금을 보태서 어떻게 생활을 이어나갔죠. 그래도 참 다행인 건 어릴 때부터 제가 공부를 잘했어요.
생활이 어려워질수록 저는 더 이악 물고 공부했어요. 부모님의 이혼, 가난, 어머니의 부재와 아버지의 죽음까지. 다른 것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들이었지만 공부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었거든요. 열심히 하고 남들보다 노력하면 남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공부였어요. 어두운 구렁텅이에 빠진 것 같은 제 인생에서 제가 유일하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부였죠. 그래서 공부는 제 유일한 장점이자 특기,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 같은 거였어요. 동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몸을 부풀리듯 저는 성적을 부풀렸죠. 게다가 공부 잘하는 아이는 주변에서 쉽게 무시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늘 기대를 걸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은근히 따돌리긴 했어도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죠. 자신들이 모르는 것을 물어보거나 시험 끝나고 답을 맞히기 위해서라도 제 앞에서는 대놓고 저를 무시하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도 공부는 놓지 않았어요. 다만 이제 슬슬 대학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때였죠. 시험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장학금을 받지 못하고 대학에 갈 경우도 생각해야 했어요. 그렇게 큰 금액을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주지도 않으실 거고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진학하고 나서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동네 패스트푸드점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할 수 있었고 거리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도 편했거든요. 그리고 식사도 때울 수 있어서 여러모로 장점이 많았어요. 다만 최저임금이라 짧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등록금을 마련할 정도로 돈을 모으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죠. 그러던 중 한 친구가 놀이공원에서 하는 인형 탈 알바를 소개해 주었어요. 방학 때 가끔 아는 분 통해서 아르바이트 하는데 시급도 최저임금보다 높고 주말에 몰아서 일할 수 있어서 시간 쓰기도 유용할 거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주말에는 놀이공원에서 인형 탈 알바를 시작했어요. 인형 탈은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온종일 크고 무거운 인형 탈을 머리에 쓰고 몸에는 털로 가득 덮인 인형 옷을 입었어요. 추운 날에도 밖에 서 있으면 땀이 났어요.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면 정말 죽을 맛이었죠. 잠깐만 서 있어도 땀이 비가 오듯이 쏟아지는데 그 와중에 사람들에게 인사도 하고 춤도 추고 그 넓은 놀이공원을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사진도 찍어주어야 했어요. 탈을 벗고 나면 정말 금방이라도 쓰러져 버릴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래도 생각보다 페이가 좋아서 그나마 그게 유일한 위로였죠. 인형 탈 알바하면서 더위와 땀, 탈 안에서 나는 불쾌한 냄새까지 수많은 단점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최악이었던 것은 바로 놀이공원을 방문하는 손님들이었어요. 손님이 많아서였냐고요? 아니요. 그럼 손님들이 나빠서였냐고요? 그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아주 반대죠. 손님들이 너무 행복하고 신이 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놀이공원에 출근하기 위해서 지하철역에 내리면 그 입구를 가기도 전부터 들뜬 사람들을 마주하게 돼요. 친구들, 연인들, 특히 가족들끼리 온 사람들. 주말에 아르바이트 하기 위해 전날까지 밤이 새도록 공부를 한 제가 지친 몸을 이끌고 놀이공원을 향해 갈 때 예쁘고 멋있게 차려입은 잔뜩 신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요. 그 사람들 얼굴에는 그늘도 하나 없어 보이고 저 빼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행복해 보여요. 마치 저는 흑백의 무성 영화인데 그 사람들만 컬러 텔레비전인 것 같아요. 놀이공원 안은 사람들의 비명과 신난 웃음소리가 가득해요. 다들 행복해 보이고 그곳에서 저는 제 얼굴조차 인형 탈 뒤에 숨어 그 사람들을 지켜봐요. 그냥 그곳에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 것 같아요. 차라리 인형 탈 덕분에 그나마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해주고 반겨주는 느낌.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저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웃어본 적이 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은 항상 웃고 있어요. 물론 그들도 각자의 고민이 있겠지만 그 순간만큼은 그런 것들을 털어버리겠죠. 저한테는 그런 순간도 없는데 말이에요. 특히 가족들과 함께 온 아이들을 보면 더 마음이 힘들었어요. 부모님이 사주신 솜사탕이나 아이스크림, 추로스를 들고 혹은 동물 머리띠를 맞춰서 신나서 사진을 찍는 가족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어요. 그럴 때는 차라리 인형탈을 쓰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리고 온종일 사람들의 행복한 얼굴을 보고 웃음소리를 듣다가 캄캄한 반지하로 돌아와 불을 켜면 집안에 고여있던 곰팡내와 차가운 공기가 제 숨을 먹게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돈을 많이 주니까. 이 돈을 모아서 나는 대학을 가야 하니까.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돈을 많이 벌어야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지금 좀 힘들어도 괴로워도 이 악물고 버티자고. 그렇게 매일을 눈물을 닦으며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한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벤치에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아이에게 인사를 했어요. 아이는 인형을 보더니 눈물을 잠시 멈추고 저를 쳐다봤어요.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아이의 부모님이나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누구랑 같이 왔는지, 같이 온 사람은 어디 있는지 물어보았어요. 아이는 가족들이랑 같이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화장실을 갔다가 나오는 길에 퍼레이드가 지나가길래 따라갔는데 뒤돌아보니 가족들이 없었다고 했어요. 어디 화장실이었는지도 잘 기억이 나지 않아서 혼자 벤치에 앉아 울고 있던 거더라고요. 저는 우선 아이에게 부모님 인상착의를 물어보았지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처음 잃어버린 장소가 거기도 아니고 워낙 넓은 곳이다 보니 가족들이 찾기도 힘들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고 안내센터로 가서 방송해야겠다 싶었어요. 혹시 가족들도 그쪽으로 왔을지도 모르고요. 그래서 아이에게 부모님을 찾는 것을 도와주겠다고 같이 길을 나섰죠. 아이를 데리고 센터에 도착하자 마침 아이 인상착의를 이야기하며 가족들이 찾아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내방송을 하고 아이 보호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한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아이가 울먹이면서 달려가 안기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모른다고. 어디 아픈 곳은 없냐? 다치진 않았느냐? 무서운 사람은 만나지 않았느냐고 엄청 다정하고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어보더라고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이곳저곳을 살펴보며 다친 곳은 없는지 봐주고 우는 아이를 달래며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정하고 걱정스럽게 아이를 살펴봐주는 그 여자분은 제 엄마였어요. 오래전 저를 두고 아빠와 이혼 후 집을 나가버리고 2번 다시 연락하지 않았던 그 엄마요. 그래, 우리 엄마 저렇게 다정한 사람이었지. 새삼 느꼈어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걱정해주는 그 눈빛을 보니 새삼 어릴 때 저를 그렇게 봐주던 엄마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맞아요. 한때는 엄마가 저도 저렇게 봐주셨었죠. 그랬구나. 엄마는 이혼 후에 새로운 삶을 찾았었구나. 그래서 나 같은 건 잊어버렸던 거구나 싶었어요. 재혼도 하고 새로 아이도 낳고 그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이유를 이제야 알았어요. 제가 없는 새로운 삶을 엄마는 시작했던 거네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나는 그동안 혼자서 너무나 힘들었는데 엄마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아이도 낳고 이런 놀이공원에서 함께 놀러 오면서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드니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인형탈을 쓴 채로 속으로는 엄청나게 울었어요. 눈물이 미친 듯이 쏟아지고 저는 혹시나 엄마가 저를 알아챌까 서둘러 안내소를 나오려고 했어요. 대충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고 안내소를 빠져나오자 뒤따라 나오던 2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머니, 엄마랑 아빠는 어디 있어요? 저는 빠르게 걸음을 옮기려다가 그 자리에서 멈추고 말았어요. 사장님이랑 사모님은 저기 바깥쪽까지 아가씨 찾으러 간다고 가셨다가 지금 오고 계시는 중이에요. 제가 가장 가까워서 먼저 도착했고요. 저도 모르게 뒤를 돌아봤어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는다면 분명 아주머니라고 불렀거든요. 저는 너무 반갑게 달려가서 안기길래 분명 엄마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이의 엄마는 따로 있었나 봐요. 저도 모르게 인형탈을 쓴 채로 2사람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나 봐요. 아이가 아주머니라고 불렀던 저희 엄마가 제 인형탈 앞으로 손을 흔들면서 괜찮은지 물어보더라고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습니다. 오늘 저희 아가씨 찾아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 어머니 아니세요? 아, 엄마는 아니고요. 저는 이 가족분들을 위해 일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아이 어머니가 아니신 거예요? 저도 모르게 울먹이면서 다시 물어봤어요. 엄마는 의아하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았죠. 네, 어머니는 아닌데 혹시 문제라도. 저는 인형 탈을 벗고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엄마를 마주했어요.
탈을 벗을 때까지 계속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던 엄마는 제 얼굴이 보이자 깜짝 놀라 눈이 동그랗게 커졌죠. 온통 눈물과 땀으로 난리가 난 제 얼굴을 보면서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아이고, 아이고를 반복하며 입술을 파르르 떨고 있었죠. 그러더니 떨리는 두 손으로 인형탈을 입은 제 팔을 쓸어내리고 얼굴을 감싸 안으며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져 나올 듯 촉촉해진 눈망울로 제 얼굴을 살폈어요. 우리, 우리, 우리 딸, 우리 딸, 우리 딸이었니? 때마침 뒤에서 아이의 부모님인 듯한 분들이 뛰어오셨어요. 엄마는 저에게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하더니 아이를 데리고 부모님에게 다가갔어요. 부모님은 아이를 꼭 안아주었고 엄마는 무엇인가를 한참 이야기하며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더니 다시 저에게 돌아오셨죠. 지금 일하는 중이니? 엄마는 이제 시간 되는데 혹시 잠깐 이야기할 시간 있을까? 저는 잠깐 고민했지만 몇 년 만에 만난 엄마이기도 하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실지 궁금하기도 했어요. 어쩌면 한편으로는 그동안 저 역시도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기에 반가운 마음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섞여서 못 이기는 척 그러겠다고 했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도 곧 퇴근이에요. 그럼 얼른 옷 갈아입고 나올 테니까 입구에서 만나요. 저는 일부러 쌀쌀맞은 듯 이야기를 하고 옷을 갈아입으러 갔어요. 인형탈을 벗고 옷을 갈아입는데 정말 심장이 미친 듯이 뛰더라고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동안 엄마는 어떻게 지내셨을까 궁금하기도 했어요. 퇴근을 완료하고 놀이공원 입구로 나왔더니 멀리서 저를 기다리고 있는 엄마의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에게 걸어가고 있는 이 순간도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매번 이 길을 출근하고 퇴근하면서 한 번도 누군가가 저를 기다리거나 여기서 누군가와 약속이 있던 적이 없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도 우리 엄마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니 정말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싶어 제 팔을 살짝 비틀어 꼬집어 보았어요. 다행히 꿈은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밥은 먹었냐고 물어보면서 맛있는 걸 사주겠다고 했어요.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길래 저는 아무거나 상관없다고 이야기했고 저희는 근처에 있던 피자 가게로 들어갔어요. 어색하게 앉아서 주문하고 음식이 나오는 동안 서로 마주 보았는데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시인가 싶고 너무 어색하더라고요. 잘 지냈니? 엄마가 먼저 저에게 질문을 건넸어요. 어떨 것 같은데요? 저도 모르게 톡 쏘아붙이듯이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는 멋쩍고 미안한 듯 괜히 마른 손을 비볐어요. 그동안 엄마 많이 원망했지. 많이 미웠지? 저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거기서는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네, 생활비도 필요하고 대학 들어갈 때 등록금도 필요해서 미리 모아두려고요. 그랬구나. 일은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할만해요.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엄마는 피자를 덜어 제 접시에 올려주었어요. 음료수에 빨대도 꽂아서 제 앞에 가져다 주었죠. 그 장면이 뭔가 낯설기도 하고 내심 엄마가 챙겨주는 게 좋기도 했어요. 한동안 말없이 밥을 먹다가 엄마는 미안하다는 말을 꺼냈어요. 저도 모르게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마는 우는 제 얼굴을 몇 번이나 닦아주면서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어요. 미안하다 우리 딸. 미안해. 미안하다. 제가 울음을 멈출 때쯤 엄마는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지내왔는지 이야기했어요. 당장 경제력이 없어 이혼할 때 저를 두고 가야 했던 이야기부터 시작했죠. 그렇게 저를 두고 아는 분이 소개해준 식당에서 일을 시작했다고 했어요. 식당 뒤편에 있는 쪽방을 저렴한 월세로 빌려주던 곳이라 그곳에서 일을 하며 돈을 모았다고 해요. 빨리 돈을 모아서 저랑 같이 살고 싶었다고. 그래서 먹는 거, 입는 거 아무것도 안 쓰고 일하고 돈만 모았다고요. 엄마는 아빠랑 이혼할 때 매일 술 때문에 싸우던 이유도 있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이기도 하다고 했어요. 아빠의 사업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할머니랑 할아버지, 그리고 큰아버지, 큰어머니까지 모두 엄마를 탓했다고 해요. 엄마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도 다 말이 안 되는 것들이었어요. 엄마가 과소비하고 살림을 제대로만 살았어도 아빠가 돈을 더 벌기 위해서 투자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거다. 다 너 때문에 걔가 더 돈을 벌려고
무리하게 투자를 한 거 아니냐고 비난을 했다고 해요. 그뿐만 아니라 옆에서 너는 말리지 않고 뭐 했느냐부터 시작해 결혼할 때부터 두 사람 궁합이 좋지 않아서 결혼하면 망할 사주라고 하더니 결국 엄마 때문에 아빠 사업이 망한 거라고 시댁 식구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엄마를 몰아세웠더라고요. 엄마는 저를 생각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다고 해요. 아빠의 술주정과 매일 반복되는 다툼, 걸핏하면 전화로 폭언을 계속하는 시댁 식구들, 거기에 생계를 책임지느라 매일 반복되는 고된 일들까지. 자기 혼자 이 집안을 일으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지쳐갔다고 해요. 솔직히 너무 힘들었다고 해요. 한 번씩 생활비를 받으러 시댁에 갈 때마다 계속되는 폭언에 할머니, 할아버지는 엄마 때문에 집안이 부정탄 거라며 대문 앞까지 쫓아나와 소금까지 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지쳤고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컸다고 해요. 어린 저를 위해서 어떻게든 참아보려 했지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었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만 두고 집을 떠난 것이 가장 후회된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고생하더라도 그때 저를 데리고 나갔어야 했는데 괜히 저를 위한답시고 저를 더 힘들게 한 것 같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혼하고 어린 딸을 혼자 떠안게 되면 그렇게라도 아빠가 정신을 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다고 해요. 원래는 성실하고 무척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어쩌면 정신을 차릴 만한 동기부여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러고 나면 다시 예전에 성실했던 사람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기대한 것도 있다고요. 하지만 아빠는 달라질 생각을 하지 않았고 집을 나가 저와 함께 살 터전을 마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아서 저를 다시 데려가는 것도 쉽지 않았다고 했어요. 너한테는 어쩌면 다 변명처럼 들릴지도 몰라. 맞아. 사실 이런 것들은 다 변명이지. 너랑 같이 살 의지가 있었다면 어떻게든 그렇게 했을 텐데 미안하다. 엄마라는 사람이 자식을 두고 그렇게 떠나버려서. 그런데 엄마는 정말 너를 버리고 가거나 너랑 인연을 끊을 생각은 아니었어. 엄마의 꿈은 항상 다시 우리 딸이랑 같이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근데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돈이 충분히 필요했고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지. 여기저기 식당에서 일하다가 한 부잣집에서 내가 만든 반찬 맛이 좋다면서 자기 집에 들어와 상주 도우미를 할 생각은 없냐고 물어보더구나. 식당에서 받던 급여보다 더 높은 돈을 제시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일하면 너랑 같이 살 계획은 또 미룰 수밖에 없었지. 그렇지만 그만큼 더 빨리 돈을 많이 모으면 너랑 더 좋은 집, 더 괜찮은 곳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차마 거절할 수 없더구나. 그 사이 네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찾아가 보고 싶었지만 어머님이랑 아버님, 아주버님 부부가 나를 어떻게 대할지 네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냥 멀리서 잠깐 보고 돌아 나왔어. 너희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로 보호자가 너희 할아버지 할머니로 바뀌었더구나. 용기 내서 두 분을 찾아간 적도 있어. 너랑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단호하게 안 된다고 하시더구나. 절대 안 된다고. 자기 집 손녀를 어딜 감히 데려가냐고 말이다. 그리고 네가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자기 버리고 간 엄마랑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셨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 엄마가 너를 버리고 갔다고. 그렇게 알고 있으니 이 엄마가 너무 미워서 정말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네가 어른이 되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엄마를 이해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아주 조금은 남겨두었지. 너는 몰랐겠지만 그동안 집 근처에서 너를 기다렸다가 보고 온 적도 있고 학교 앞에서 너를 기다렸다가 몰래 보고 간 적도 있어. 엄마는 너를 버린 게 아니야. 항상 너를 생각하고 있었고 항상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있었어. 언젠가는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 나누고 다시 함께 잘 지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매일 꿈꿨어. 하지만 그래도 어린 너를 떠날 때 엄마 혼자 그렇게 나가버린 건 정말 미안해. 정말 미안했어, 우리 딸. 엄마는 제 손을 붙잡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저는 그동안 제가 보고 싶어서 몰래 저를 찾아왔었다는 엄마의 이야기에 같이 눈물을 흘렸죠. 어릴 때 저를 두고 떠났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엄마는 몸만 저를 떠났지 마음은 한 번도 저를 떠난 적이 없던 거였어요.
이 사실을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엄마를 덜 미워하고 제 마음도 덜 힘들었을 텐데, 그리고 어쩌면 엄마랑 같이 살며 잘 지낼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모든 것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엄마에게 저도 그동안 엄마를 많이 보고 싶어 했다고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니라고. 어릴 때 나를 두고 떠난 엄마가 미워질 때도 있었지만 미운 만큼 아주 그리웠고 항상 보고 싶었고, 사실은 엄마랑 같이 살기를 저 역시도 매일 꿈꿨었다고요.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그동안 서로에게 쌓여있던 오해를 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장은 수험 생활도 얼마 남지 않아 학교를 옮기기도 그렇고, 엄마도 현재 일하는 곳에서 상주 도우미로 일을 하는 거라 저희가 함께 사는 것은 수능이 끝난 다음으로 미루기로 했어요. 대신 그 이후부터 제 삶이 조금 달라졌어요. 엄마는 일주일에 이틀 정도를 쉬시는데 그때마다 우리 집으로 와서 제 밥도 챙겨주시고 하룻밤 자고 다시 일하는 곳으로 돌아갔어요. 항상 귀찮기도 하고 생활비도 아낄 겸 밥도 제대로 먹는 둥 마는 둥 하던 저를 위해 반찬도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국이나 찌개, 밥은 바로 해동해서 먹을 수 있도록 얼려서 냉동실에 챙겨두셨어요. 그리고 엄마가 집에 오는 날이면 늦은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들기도 하고, 학교 앞으로 엄마가 데리러 오셔서 함께 외식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날도 있었어요. 엄마가 용돈도 챙겨주시는 덕분에 저는 필요한 문제집도 마음껏 살 수 있었어요.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지만 더 이상 그 놀이공원에 가는 게 힘들거나 괴롭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엄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고마운 곳이기도 하고, 또 저 역시도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함께 행복하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주변에서 무슨 좋은 일이 있냐고 물어볼 만큼 제 표정도 한결 밝아졌어요. 그래서인지 공부도 전보다는 더 잘 되는 것 같았어요. 모의고사 성적도 차곡차곡 오르고 있고 제가 목표하고 있는 대학에 가는 것도 걱정이 없었죠.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렸던 수능날이 되었어요. 전날부터 엄마는 엿이랑 사탕, 초콜릿을 잔뜩 사서 수능 도시락을 쌀 재료까지 알차게 챙겨 집으로 왔어요. 저는 엄마랑 같이 따뜻한 저녁을 차려 먹고 엄마가 깎아주는 과일을 먹으며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할 부분을 훑어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엄마는 수험장까지 저를 바래다 주시고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며 제가 수능이 끝날 때 다시 데리러 와주셨어요. 저는 예상했던 만큼 시험을 잘 본 것 같아 가벼운 마음으로 시험장을 빠져나왔어요. 엄마는 저를 보더니 눈물을 훔치시면서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다며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응원을 해주셨죠. 엄마가 따뜻하게 안아주시는데 저도 모르게 또 울컥해서 저희 모녀는 그만 또 시험장 앞에서 엉엉 울고 말았네요.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 성적이 나왔고 예상보다 훨씬 잘 나온 점수 덕분에 제가 가장 원하던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었어요. 합격 발표를 기다리는 동안도 엄마는 저와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역시나 예상대로 당당하게 합격했습니다. 너무 기뻐서 합격 발표가 나오자마자 저는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또한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쉬는 날 저는 엄마를 모시고 제가 합격한 대학을 둘러보러 갔어요. 엄마는 건물들도 다 좋은 것 같고 학교 운동장도 너무 좋고 예쁘다며 아이처럼 들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딸이 그동안 혼자서 지내면서도 이렇게 좋은 대학교에 합격하다니 엄마는 너무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또 한편으로는 아주 미안하다고 했어요. 저희는 눈물샘이 또 터지기 전에 서로 이렇게 좋은 날 울면 안 되지 하면서 서로 눈물이 나지 않도록 손부채질하며 웃었어요. 저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으로 입학금과 등록금을 내려는데 엄마가 통장 하나를 내미셨어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엄마는 집을 나간 이후로 제 생각하면서 모아둔 돈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랑 같이 살기 위해서 우리 학교 근처에 전셋집을 하나 얻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 등록금도 다 마련해 두었다며 주시더라고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치면서 엄마에게 그동안 아르바이트해서 모아둔 돈이 있어 괜찮다고 했지만 제 생각하면서 모아둔 돈인데 저한테 안 쓰면 엄마가 어디에 쓰겠냐며 받으라고 하셨죠. 그리고 대학 가면 등록금이 아니어도 교재비도 비싸다고 하고 옷이나 화장품도 필요하고 또 친구들이랑 어울리려면 이래저래 드는 돈도 많다고 들었다며 받아두라고 했어요.
대학에 입학하기 전 저는 짐을 정리하고 어머니와 함께 살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했어요. 신축 빌라의 3층으로 크고 넓지는 않지만 엄마랑 제가 살기에는 충분한 크기에 곰팡내도 없고 낮에는 햇빛이 거실에 잘 들어오는 따뜻한 집이었죠. 엄마는 이제 상주도우미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다른 곳으로 직장을 옮기려고 했지만 일하던 집에서 이야기를 듣더니 그럼 출퇴근을 하는 것으로 하자며 근무 시간을 조정해 주셨다고 해요. 덕분에 새 집에서 엄마는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해서 제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도 오전에 수업을 하러 갔다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저녁에 엄마가 계신 집으로 돌아왔고요. 집에 문을 열고 들어오면 우리 딸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지? 하는 엄마의 목소리가 제일 먼저 들리는데 그럴 때마다 기분이 너무 좋고 행복했어요. 거의 매일 같이 저녁도 먹고 시간이 맞을 때면 함께 쇼핑도 다니고 영화도 보러 다녔어요. 제가 받은 장학금으로 엄마랑 처음으로 해외여행도 다녀왔어요. 어릴 때처럼 엄마랑 같이 바닷가에서 물장구도 쳤죠. 리조트에서 같이 마사지도 받으면서 제대로 힐링도 했어요. 그렇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어학연수를 캐나다로 1년 다녀올 때까지 엄마는 옆에서 응원도 해주고 혹시나 우리 딸 힘들까봐 살뜰하게 챙겨주었어요. 저도 아르바이트 하니까 용돈은 필요 없다고 말해도 제가 버는 돈은 아껴서 저 필요한 데 쓰라며 굳이 용돈을 챙겨주셨죠. 애써서 뒷바라지 해주신 덕분에 저는 대학도 무사히 졸업하고 어학연수로 스펙도 쌓고 지금은 유명한 해외 브랜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연봉도 꽤 높아서 처음 월급을 받았을 때는 이게 정말 내가 받은 월급이라니 하며 깜짝 놀랐죠. 학생 때 아르바이트 하며 받은 월급과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첫 월급으로는 요즘 많이들 한다는 호캉스를 선물했어요. 멋진 야경이 내려다 보이는 높은 호텔방에서 엄마랑 룸서비스도 주문해서 먹었죠.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라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불빛은 반짝반짝 참 예뻤어요. 그 야경도 참 예뻤고 그 야경을 보면서 너무 예쁘다고 감탄하는 엄마를 보며 또 다른 꿈을 갖게 됐어요. 얼른 돈을 모아서 이번에는 예쁜 풍경이 보이는 아파트로 엄마와 함께 이사를 하겠다고요. 그래서 다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시간이 날 때 지역 내에 어렵게 사는 고등학생 친구들에게 멘토링도 하고 있어요. 공부도 봐주고 아이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대학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할지, 전공이나 취업 방향은 어떻게 진로를 정해야 할지도 상담해주고 있죠. 대부분은 공부를 봐주는 건데 사실 학원이나 과외를 하는 친구들, 특히 유명한 학원에 다니거나 전담 코디라고 해서 대학까지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친구들은 혼자서 대학 준비를 하는 친구들이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학교에서 선생님들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선생님은 그 학생 하나만을 봐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게 신경 써주시기가 사실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 집안이 어려운 친구들일수록 정보력 부분에서도 많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저 역시 혼자서 힘들게 공부하면서 어려운 부분들을 직접 겪어보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죠. 게다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더 잘 도와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재능이라고 말한다면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제가 잘 알고 잘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멘토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요즘은 직장 생활에 멘토링에 엄마랑 데이트를 예전만큼 자주는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시간 날 때마다 손 꼭 잡고 재밌는 곳도 구경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이 사연을 제가 멘토링하는 학생들이 들을지 아닐지 모르지만 우연이라도 듣게 된다면 부모님이 이혼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니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전해주고 싶네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